그럼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잘 맺고 가는 데마다 화목하게 지내고 또 서로가 좋은 결과를 낳고 이래 하는데 어떤 사람은 관계 맺기를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사회의 낙오자가 되어서 떠나려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되는 것인가? 이것은 매우 광범위한 일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인간의 관계 맺기라는 것은 살아가는데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는 것을 현대 정신분석학에서 발견하고 공통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로 인간은 인간과 관계 맺기를 통하여 서로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커넥션.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데 이 세상에 살려면은 남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관계 맺기를 통하여 나와 당신과 그들과 모든 사람 간의 연결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맺기를 못하면은 남과 연결되지 못하고 혼자 있어야 되는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그 다음에 관계 맺기를 통하여 각종 기쁨이 옵니다. 각종 기쁨이. 인간은 아무리 로빈son 크루소니 그래도 결국은 인간과 인간이 관계 맺는 걸 통해 가지고 온갖 기쁨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쁨이 한 몇 가지가 온다고 그랬죠? 84,000가지 기쁨이 옵니다. 관계 맺기를 통해서 와요. 아,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기쁜 일이죠. 또 그립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쁜 일이고, 또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관계 맺기를 통하여 그 사람한테 애드바이스를 들어보고 하는 것도 기쁨이요. 온갖 기쁨이 관계 맺기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 통찰 정신분석 치료에도 결국은 의사와의 관계 맺기인데 관계 맺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맨날 와도 몸만 왔다 갔다 하고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이런 기쁨이 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통하여 관계 맺기를 배우고 또 이것을 나가서 남들과 관계 맺기를 하면은 무한한 기쁨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맺기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친밀감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친밀감의 느낌, 인티머시. 사람은 살아가면서 남들을 만나면 인사를 하고 다정하게 이래 살아야 됩니까? 친밀감을 안 느끼고 소 닭 쳐다보듯이 그래 살아야 됩니까? 예? 친밀감을 느껴야 되죠. 그래서 친밀감이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꾸 관계 맺기를 반복하는 동안에 사람을 만나면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살아가는 맛이 생겨나는 것인데 이 병이 오면 차차 이게 떨어져 나갑니다. 친밀감을 잘 못 느끼게 돼요. 그런 심한 경우에는 부부가 이렇게 살고 있어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죠. 내가 어제 가정부분에 조정을 해가지고 법관도 아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케이스인데 내가 30분간 인터뷰해서 완전히 재결합하는 쪽으로 간 케이스가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나오면 그 얘기를 하겠는데 부부 간에도 친밀감이 있어야 되고 서로 말도 안 하는 가운데도 서로가 믿음이 있고 끌려야 되는데 관계 맺기를 못하는 사람은 친밀감을 못 느끼니까 상대방이 누군지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는지 또 왜 내가 이 사람과 얘기해야 되는 그런 걸 못 느끼게 되기 때문에 매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밀감을 느끼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 맺기를 통하여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은 점점 확대해가지고 그 친밀감을 산에 피어있는 꽃이라든가 공중에 나는 새라든가 보고도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날아가는 새는 우리하고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얼핏 보면 없는 것 같죠? 없는 것 같은데 친밀감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공중에 나는 새나 여호도 심지어 전부 친밀감을 느끼는 이런 상황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맺기를 잘하고 관계 맺기를 이 훈련하게 되면은 결국은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맺기를 통하여 사람들은 웰비잉을 할 수 있다. 웰비잉이 뭐죠? 아주 기분 좋게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꼭 서울대학만 들어갔거나 국회의원이 되었거나 또는 일확천금했거나 한다고만 기쁜 게 아니고 이 기쁨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관계 맺기를 통해서 모든 것은 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관계 맺기를 잘하려면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어떠한 필요 조건이 있어야 관계 맺기를 잘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어릴 때부터 젖을 빨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워와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그걸 못 배운 사람이 있거든. 어머니가 시장에 나갔다든가 아버지가 배를 타고 나갔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계 맺기를 못 배운 사람들은 결국은 정신병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맺기를 잘 하려면은 여기에 대한 필요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 가지 요인을 한말로 얘기하면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관계 맺기가 된다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오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에서 관계 맺기는 개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무관심하고 상대방을 냉소하고 또 상대방을 비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말하자면 관계 맺기는 개시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누차 얘기죠. 나도 59년에 미국의 워싱턴에 가서 놀란 게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래 서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갈라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excuse me, 그러니까 나를 용서하세요 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기침을 해요. 하면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내가 기침하는데 지가 무슨 관계 있어? 이런데 반드시 상대가 excuse me 그래. 나를 용서하라고. 그건 기침한 걸 가지고 용서하라. 그건 얼마나 상대를 존중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잘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직 경제 발전은 했다 하지만은 마구잡이식으로 사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은 특히 그게 들판에 있으면 고마운데 어디가 있나요? 불행하게도 중요한 자리에 가 있는 것들이 마구잡이로 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를 지난 10년간, 특히 5년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있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에 매매도 없고 장사도 안 되고 다 죽을 판이 생기는 이유는 한말로 말하라 하면은 남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책을 세우기 때문이라고 나는 봅니다. 예. 예. 기독교를 믿는 아주 심하게 믿는 사람 갓 블레스 하고 아멘 할렐루야 막 이렇게 가지고 예. 어쨌든 상대를 존중하는데 서양도 19세기에 와가지고 너무 산업 자본주의가 발달하니까 서양은 기독교 나라지만은 점점 남들을 존중하는 게 떨어졌던 모양이라. 예, 그래서 유럽의 그 당시 신학자 말틴 부버라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몰라요? 말틴 부버. 그러니까 유럽의 3대 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말틴 부버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인간관계가 나와 I and it의 관계가 되고 말았다고 개탄하고 있어요. I and it. 한번 학생 따라 읽어보시면 I and it. 나와 그것의 관계지. 그 물건과의 관계라. 그래서 서양도 유럽도 I and it의 관계가 되었으니까 큰일 났다 하면서 말틴 부버는 I and thou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I and it의 관계는 안 되고 I and thou. 한번 따라 해보시죠. I and thou. thou란 말은 무슨 말이죠? 당신을 높이는. 아주 뭐 하느님처럼 높이는 거라도 thou라 그래요. 그냥 단지 you도 아니고 thou. 그래서 I and it의 관계가 아니고 I and thou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고 부버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옳은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동학이라고 있었죠. 조선 왕조 망해갈 때 동학이 있었죠. 동학의 사상이 무슨 사상입니까? 인내천 사상이죠. 인내천 사상인데 사람이 하늘님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동학에서는 그 당시 제시행 이런 동학에서는 사람을 대할 때는 상대방을 뭘로 대합니까? 상대방을 하늘처럼 대합니다. 하늘님처럼. 그러니까 모든 상대방이 하늘님처럼 대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게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 만렵에 있었던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존중이 관계 맺기에 가장 먼저 오는 기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 못하는 사람은 매사를 상대를 갖다 원망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거나 막 이렇게 되기 쉬운데, 상대를 하늘님처럼 보거나 또 서양식으로 맞으면 thou 또한 그런 높은
그런 존중을 가지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또 하는 말씀드리지만 관계 맺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을 상하지 말기. 관계 맺기를 하면서 나는 뭐 내 볼 일 다 보고 내 할 일 다 하고 내 얘기 할 건 했으니까 나는 간다. 이럴 것이 아니고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관계 맺기에서 여간 큰 경계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대화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갖다가 상하게 하는 그런 것을 하면 관계 맺기는 단절되고 맙니다. 우리가 심지어 집단 치료에도 기왕 하는 말도 남에게 기분 좋게 하질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꺾는다든가 또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서 얘기한다든가 창피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결국 좋지 않는 현상을 가지고 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는 또 하나의 주요한 현상은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원시 시대에는 약속을 지킬 필요도 없어요. 각자 모두 말년 전에는 토끼를 잡으러 가거나 강가에 가서 고기를 잡거나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현대 사회는 인간과 인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사회요. 관계 맺기를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약속을 지켜야 관계 맺기가 되지. 약속을 예사로 어기면 어떻게 되죠? 관계 맺기는 끊어지고 말아요. 나한테도 우리 주변에 대부분이 약속을 지키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어떤 분은 괜히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오면은 그래, 아이고 어떻게 지내냐 이러면 아이고 아무 날 아무 시에 꼭 만납시다. 네 그날 가겠습니다. 전화가 와요. 그런데 그러면 그래 하라고 이러면은 그날 보면 안 옵니다. 아무 뭐 쓸데없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약속을 한 번 안 지키고 두 번 안 지키고 세 번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상대방 저 사람은 상종할 사람이 못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대개 그런 사람일수록 내가 추적을 해봐요. 대개 보면은 집에 가서 라면 먹고 있습니다. 라면 먹고 있고 또 말하자면 신용카드 그것서 빨간 종이가 자꾸 날라오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일도 약속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양 문명은 특히 기독교 문명은 애당초부터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에 이게 있을 때도 그랬고 전부 약속을 어길 때 인간이 벌을 받았고 이러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 말로는 그냥 선심을 써놓고 실천은 안 옮기고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관계는 깨어지고 만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양의 법은 현대법은 민법에 가장 중요한 두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입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 서양 민법의 가장 큰 주요한 기둥 중에 하나가 계약 자유의 원칙인데 이것은 계약을 할 적에는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사에 의해서 한다 하는 것이 계약 자유의 원칙인데
이 뒤에 무엇이 따르냐 하면은 일단 계약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한 번 계약한 걸, 약속한 걸 안 지키면은 얼마나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좋은 소리는 다 해놓고 나중에 언제 내가 그랬더냐고 이래 되면은 관계 맺기는 근원적으로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양도 모든 서양 사회는 민주사회요 시장 경제 사회지만은 그 근간에 흐르는 물은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계약. 여기에다가 이 관계 맺기하고는 관계 없지만은 서양의 민법의 또 하나의 기둥이 뭡니까? 기둥. 소유권 절대의 원칙입니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현대 사회는 계약은 자유롭게 하고 한 번 한 계약은 꼭 지키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것을 만드는 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 사람의 절대적인 권리다 하는 게 소유권 절대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계약 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이게 서양의 모든 법 밑에 흐르고 있는 기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내가 예과 다닐 때 미국의 하버드 법대 학장을 지낸 로스코 파운드라는 분이 있는데 로스코 파운드의 법철학 서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Law 이런 책도 있고 정의란 뭔가 하는 책을 보면은 아주 잘 썼어요. 로스코 파운드의 책은. 요것만 읽어봐도 그 근간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 서양도 그 법의 밑바탕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좀 빗나가지만은 이것이 서양의 법의 근간인데 공산주의가 나오고 나서는 이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어떻게 되나요? 좀 흔들리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모든 공장이나 삼성이고 뭐이고 대우고 노동자들 것이다 해가지고 주인은 가다 놓고만 오대 없애뿌리라. 이게 공산당 혁명이었는데 그것은 남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빼앗을 수 있다 하는 게 공산당식 사고입니다. 소유권 절대 원칙에 반하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어쩐 일인지 우리나라에 많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고 어제도 그저께도 내가 저쪽에 국회 뒤에 나갔더니 거기에도 무슨 벽산 건설인가 그런 데가 있나요? 그것은 뭐 잘못했다고 붉은 띠를 띤 사람이 한 30명 이래 진을 치고 앉아가지고 자기 벽산 건설을 처벌하라고 데모를 계속 하고 있고 지내가는 사람도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 과격한 노동 시위도 따지고 보면 공산당식 방식에서 오는 하나의 아류고 이것은 서양의 소유권 절대 원칙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산당 혁명이 소련에서 일어났죠. 일어나가지고 언제 일어났나요? 1917년 일어났다 잠시 멈추다가 19년부터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를 했는데 그것이 잘 됐나요? 망했나요? 결국 망해가지고 70년 만에 깃발을 내리고 말았어. 말았는데 어쩐 일인지 그게 오늘날 남한에 강육돼 가지고 대단히 걱정스러운 현상이 진행되고 왔던 것입니다. 이건 서양의 그런 정신에도 반하는 그런
아류요,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산당적 사고를 가진 사람일수록 가만히 겪어볼 필요도 없이 공산당은 노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전부 나라가 대주는데 왜 합니까? 노동을 안 하니까 게으르기 짝이 없어. 또 사람들이 뭐다 공짜로 뭘 빼앗아 먹을 생각만 해. 그러니까 노동도 안 해. 또 남들 좀 잘 되려 하면 가서 내놔라 그래. 떼거지 강도들과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는 역사상 실험이 끝났습니다. 이미 끝난 걸 아직은 귀신이 남아가지고 한국 사회를 괴롭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옆으로 좀 갔지만은 그래서 이런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는 게 관계 맺기의 주요한 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점은 뭐냐? 현대 정신분석이 실험 끝에 알게 된 거는 타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타협을. 콤프로마이즈. 그래서 관계 맺기를 잘 하려면은 남들과 타협을 잘 할 적에 관계 맺기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 사회, 현대 민주 사회에 살려면은 관계 맺기를 잘 해야 되는데 관계 맺기를 잘 하려면은 어떨 적에는 자기와 상대방이 이해관계가 어긋날 때도 있죠. 그렇죠? 어긋날 때도 있고 기대에 어긋났다 이럴 때도 있는데 그럴 때수록 상대방과 내고를 해가지고 타협을 하는 이걸 잘 해야 관계 맺기를 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타협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중간점을 선을 끊는다든가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것을 찾아내고 그걸 갖다가 아주 스무스하게 멋지게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 이 관계 맺기를 잘한다는 거죠. 그 서양 역사는 어떻게 보면 특히 14세기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이 내가 제일이다 하고 살았지만은 19세기, 20세기로 오면서 남들과 타협하는 기술을 많이 익혀온 게 서양 사회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절대 화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어긋나면 어떻게 되죠? 예? 감정으로 막 폭발하고 뭐 죽을 때 똥을 못 누는 놈이라느니 온갖 뭐 소리를 해가지고 상대를 갖다가 이걸 하고 그래서 뭐 우겨 다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예? 우겨 그래서 너무나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타협하는 기술 이게 현대 문명인이 가지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꼭 해야 속이 시원하지. 조금만 그게 어긋났다 하면 그 자리에서 못 참고 막 고함을 지르는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물론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있습니다. 그거는 타협할 줄 몰라서 그래. 타협을 하려면은 첫째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기. 그래서 당장 내 이해관계에는 손해가 오고 나의 기분에는 맞지 않더라도 오래 참아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 어째서 그런 소리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양보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걸 잘 생각해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참 성경에 나오다시피 오래 참고 또 뭡니까? 온유하며 또 화내지 않는다고 그랬죠?
어? 이런 오래 참으면서 상대방과 타협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정치계도 타협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타협을 못하죠. 모두 지 마음에 안 들면 막 상대방을 때리 부수거나 지가 나와버리거나 이러니까 어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협을 못하고 저만 잘났다고 그러네 전부 다가 이러니까 당도 서양처럼 100년 200년 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당이 오래 가나요 적게 가나요? 예? 그러니까 뭐 새천년 무슨 민주당 이런 새천년 민주당인가? 새천년 뭐 열린당 뭐 또 이런 게 있어도 천년은커녕 3, 4년 있어보면 없어지죠. 4년이나 5년. 그래서 예? 새천년 국민회의. 예. 그래서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왜 오래 못 가는가?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한말로 말하면 타협하는 기술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당이나 공식 생활에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있으면 잠깐 내가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1966년에 가정법원을 간 이래 오늘날까지 몇 년 됐나요?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점점 발전할수록 이혼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그래서 지금은 이혼 천국, 세계 제1 이혼국이 됐는데 왜 그들이 이혼하는가? 그건 한말로 말하라 하면 타협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또 상대방을 존중하는 뜻이 없어. 그 내가 양쪽을 다 들어보는데 꼭 자기는 옳다 하고 상대는 나쁘다 하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먼저 남편을 먼저 만나보면 자기 부인이 그럴 수 없이 악마로 보여요. 그래서 그 이튿날 부인을 또 불러서 만나보거든. 만나보면은 그 전날 왔던 남편이 흉악한 또 악마라. 둘 다 악마지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자기 중심, 남은 전혀 배려 못하고 상대를 존중 못하고 이런 데서 오는 일반적 현상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타협을 하고 사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은 주요한 조건은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